한미연합훈련을 10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훈련 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며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지지율 1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단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에서 검증단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야권에서도 지지율 선두주자들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거셉니다. 윤석열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발언, 최재형 후보의 준비 부족 발언을 두고 당내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경선 시작과 함께 유력 인사들의 합류로 대선 캠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영입 경쟁 동향과 전략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까지 10여일 정도 남은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는데요.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보단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연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준비가 이미 다 끝난 만큼 한미연합훈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도 이렇게 협상이 다시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통신선 막 회복한 것 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연합훈련의 일정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단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훈련의 연기나 축소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 내 연기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 주장에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며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기나 살피면서 가짜 평화시를 위한 굴종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규모는 당초 예정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치적 공방 속 한미 군 당국이 본훈련 직전인 오는 15일쯤 시기와 규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방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검증단 설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공방도 이어졌는데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대선 경선에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단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TV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후보가 검증단 설치에 찬성한 데 이어 이낙연 후보는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다만 추미애 후보는 검증단을 설치해봐야 중립성 문제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별도의 검증단을 두고 또 거기에 중립성이 보장되지도 않는 급조된 그 구성원들로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 간 경쟁에 당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검증단 설치에 부정적이지만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만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의 네거티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의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의 연루설. 먼저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 전 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이낙연 후보와 문 전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역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네거티브 공방에 다른 대선 주자들은 우려했습니다.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 우리가 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누가 1위가 되더라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면 해군하기 힘들고 물리적으로 뭐 선대위원장 다 맡아주겠지만 그렇죠.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마음이 전력에 차질이 생기니까. 대선 주자들 간 정책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1차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9부터 29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학 수강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대전을 방문해 바이오와 2, 3차 전지, 미래자동차, 6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어서 야권 대선 주자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야권도 대선 주자들이 모두 링 위에 올라오면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최재형 예비 후보의 발언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치열한 경선 경쟁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홍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에 갓 입당한 새내기와 터줏대감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연일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다른 후보들이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윤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기사에 반영됐다고 해명하며 비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관련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후보는 자질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외부 인사였던 최재형 후보의 경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공부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기 인생 경험과 국정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자리.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니 저도 경악을 했고요. 여기에 어제 대선 주자 봉사활동 행사에 이어 오늘 대선 경선 후보 전체 회의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불참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높은 지지율에 입당 후 세력 불리기에 나선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예비 후보들은 언론 인터뷰와 공약 발표, 민심 투어 등을 통해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전국 투어에 나선 최재형 후보는 첫 일정으로 고향인 경남 진해를 찾는 등 2박 3일간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을 정취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생 육아 공약을, 하태경 후보는 정당과 부당 해고가 무엇인지 명문화하겠다며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586 기득권을 해체해 온전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벌인 어제 TV 토론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의원들만 무풍지대다,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르는 얄팍한 수가 아니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치개혁을 놓고 벌인 토론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히 입법 분야에서 기득권을 타파해 더 많은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만 국민 소환제가 예외인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왜 당대표 때가 아닌 대선에 나서면서 추진하냐고 이낙연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박용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하셨으면 되는데. 의원 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 또 그 당대표 시절에 이거는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묻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6개월 반 동안 42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며 순서에 뒤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정치 책임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소환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내건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거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고 한 게 정치 혐오로 이용한 것처럼 보였다며 빗대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집행권은 없고 표결권만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한 제도는 박수와 표는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작동이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6건이 발의돼 있을 뿐 더 이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 4년 임기가 명시돼 있는 만큼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소환을 요청하는 쪽과 요청받는 쪽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어떤 지역의 어떤 이익과 맞지 않는 뭔가 결정이나 발언을 했을 때 소환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거나 정당이나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이 사실은 소환이 돼야 하는 경우라도 소환을 안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번번이 실패로 끝난 국회의원 소환제. 이번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지난달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양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여당이 합의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가 합의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당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여야는 민주당이 맡고 있던 7개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 강경파 당원들이 합의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최근 법사위 합의 파기론까지 불거졌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재배분은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추진된 사항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원구성 협상 결과는 잠정 합의가 아니라 최종 합의였다며 번복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미 추인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고 당내 상임위원장은 오는 17일쯤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종적인 합의가 다 끝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사위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로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가 소집될 경우 경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법사위 양보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강경파 설득에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깰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최근 달걀과 채소 등 실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밥상 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 직접 장을 보며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을 살펴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송 대표는 최근 물가가 많이 인상돼 서민들 걱정이 많다며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종료되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과 실물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9월 말 이후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거쳐 재연장부터 상환 유예 정상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경제, 코로나, 외교, 대북 문제 전반에서 폭정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책은 정권 교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꼰대, 수구, 기득권 세력에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정태욱, 이현재 전 의원 등 37명의 일괄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윤 의원의 복당으로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의원 등 총선 탈당파 의원 4명의 복당이 모두 완료됐고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4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뜨거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증단 설치 요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지사가 지난 2004년 그 음주운전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의 벌금은 처음이 아닐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이 지사를 견제하고 있는 후보들 이낙연, 정세균 예비후보 등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계기로 이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는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범죄 경력만 기재를 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횟수 확인이 불가하니까 이 당 차원의 검증단을 설치를 해서 이런 모든 의혹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자는 요구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또 없는 건지 그 이하도 한번 밝혀보자 이런 이제 검증을 주장하는 쪽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그 민주당 지도부는 검증단 설치가 이제 불가하다는 입장인 건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송영길 대표는 물론이고 이제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죠. 이 강훈식 의원도 검증단 설치 필요 없다면서 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송영길 대표는 검증단을 설치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이 상호 후보 간 검증을 하고 있는데 당이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강훈식 단장도 대선 예비 후보들 검증을 거친 인사들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며 우리 당에 필요한 건 윤석열 검증단이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에 올라오시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검증단을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윤석열 검증단이 저희 당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선 연기론으로 이제 한바탕 또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놓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의 경선 분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괜찮을까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네, 이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제 이심송심 이 송 대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밀어준다는 이런 의미의 지금 말들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검증단 설치를 놓고 앞으로 이제 여러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계 연대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야당 쪽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기획한 그 대선 주자들의 첫 이제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서울 용산구에 이제 위치한 쪽방촌을 찾아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네. 이 행사에 당내 지지율 1위부터 4위까지의 이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불참을 하면서 이제 이 패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참석하지 않았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본인 대신 아내를 봉사활동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 불참한 이유, 이 개인 일정들을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많은 대선 주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기 어려운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목받는 유력 주자들이 빠지면서 당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행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그 예비 주자들은 또 불만이 나왔겠네요. 이제 어제 행사에 참석했던 하태경 의원, 이제 모처럼 당이 준비한 행사를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면 과연 원팀 경선이 될까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참한 예비 후보들 사과하고 사유를 밝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행사 기획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불참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미 휴가라고 공개하고 지방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당대표 행사 불참이라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건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이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과 이준석 대표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10명이 넘는 대선 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건데 당이 충분히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이준석 대표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패싱 논란 당사자 그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 참석은 후보의 자유라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임한 그 첫 출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국민께서 의아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당대표와 예비 대선 주자 간 알력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행사도 경선 준비위에서 준비했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자신이 그 대선 주자들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를 일축한 건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봉사활동 가라는 거에서 의결권을 1도 행사한 바가 없고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의로 봉사활동이라는 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치적 의도 또는 뭐 대표가 오라가라 하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검증단 필요성을 두고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이 국민의힘은 검증단을 설치하기로 했죠? 네, 이제 후보를 미리 좀 검증을 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이 당대표 직속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검증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 윤석열 저격수라고 불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증단이 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이제 검증단은 이제 설치가 될 건데 여당처럼 갈등의 불씨가 될 건지 아니면 대선 후보를 보호하는 그 차원의 기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 후보 검증단 공방 그리고 이준석 패싱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갑툭튀, 일본군 논란입니다. 대선을 앞둔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감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까지 합당에 예스냐, 노냐 답해달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자 국민의당에서 이 대표를 철부지 애송이로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격화됐는데요. 어제 오늘은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예스노 발언을 놓고 일본군 전범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본군 논란, 시작은 안 대표였습니다. 예스냐 노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했잖아요. 그때 야마시타 중장이 했던 말이 예스까 노까 항복할래 말래.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어서요. 아마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대표의 예스 혹은 노 질문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발언에 빗댄 안 대표. 이게 원래는 항복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것에서 유래됐다며 이 대표가 압박을 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시너지 나는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비유에 이번엔 이 대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신을 일본군 전범으로 몰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스냐 노냐, 즉 기냐 아니냐, 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질문을 했더니 상대를 일본 전범으로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준석에게서 일본군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합당과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2차 대전의 일본군까지 소환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보다 안 대표가 더 말이 안 통한다고 했다는데요. 과연 이대로 양당이 대선을 향한 버스에 함께 탑승할 수는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나도 유권자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뜨거운 민주당 봉경선에서 송영길 대표가 6명의 대선 주자 중에서 유독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 지난주 초에 정치톡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송 대표가 공정한 경선 관리를 천명하면서 서둘러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당의 대선 정책 기획안에 포함된 데 이어서 최근 이 후보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자들은 반대했지만 송 대표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란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심송심 논란이 가중되자 이 후보의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오늘 송 대표를 향해서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그 점을 지도부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주자들과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송 대표도 오늘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신목제 공약도 당 정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위한 게 아니며 지자체가 추가로 복지를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란 겁니다. 이어서 이심 송심에서 이 시에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있다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35%의 득표를 해서 당 대표입니다. 송영길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이 있어요. 나도 유권자인데 왜 나를 공격해서 투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나는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당 대표지만 나도 유권자고 나를 따르는 당원들도 많다. 그러니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라. 약간의 엄포와 경고가 들어있는 발언이죠. 송 대표의 유권자 1000명이 이심 송심 논란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에 이어서 야당도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전국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병욱 의원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를 다뤄보실 거라고요? 네, 최근 여야 모두 사실상 경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이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들을 당 안팎에서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의 국민 캠프 그리고 최 후보의 열린 캠프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기 때문에 무슨 영입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고요. 그냥 아마 당내 인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당내 인사도 이제 우리가 영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당외 인사에서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또 영입이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이후에도 어떤 중도에 대한 미련 이런 걸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약간 애국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뭔가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가려는 듯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좀 주목할 만한 인사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총괄실장을 맡은 장제원 전 의원 원래 친홍준표계였었죠. 그런데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총괄실장을 맡고 윤석열 캠프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장면.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조혜진, 박대출 의원 등 이제 부산 경남 출신 의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로 많이 지원을 하는 이런 특징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 다 정치 안 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는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래도 좀 엄청난 세력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좀 까먹는 상태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국 이런 컨셉 자체가 원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돈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좀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오히려 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그게 말이 영입이지 약간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 안에 당내 주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인물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약간 방향성 같은 게 좀 보여요. 원래 옛날에 검사들이 폭탄주 마실 때 항상 우익, 보강, 좌익, 척결 이러면서 먹었다 이런 시절이 있는데 이 면면이 이렇게 좀 중도 성향의 그나마 전현직 정치인들 중에 그 사람들은 영입에 다 실패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이배 전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좀 모시려고 했는데 아주 강하게 거절 의사를 기자들한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 좀 굉장히 보수 성향, 우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캠프가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되면 대선 주자 지도 경쟁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중도 쪽에서 좀 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죠. 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요, 현재 장제원, 이용, 이철규, 윤한홍 의원까지 총 4명인데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친홍준표계로 불렸는데 이번에 윤 후보를 선택해서 실무 전반을 아우르게 됐습니다. 각종 논란을 겪은 윤 후보, 정치적인 미숙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게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머리를 빌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정치를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하는 걸까요? 머리가 좀 부족하면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슴은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영입한다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강이 되느냐, 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면모를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가슴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정치를 어떤 하면서 네.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하고 부대끼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치인의 가슴인 거죠. 근데 공감 능력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람 몇 명 영입한다고 해서 쉽게 보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는 저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저는 주변 참모들의 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의 경우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현재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저는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자, 뭐 장제원 의원 등 현역 의원뿐만 아니고 7월 25일 날에는 또 전직 의원들 꽤 여러 명을 영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의도의 적응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단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가슴으로 정치한다 뭐 그런 얘기 뭐 저도 늘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노력하고 지금 어찌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정무적 감각, 그 주변 참모들이 좀 도와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이른바 우리가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저는 이미 뭐 보시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뭐 1인 일일 일실현 뭐 이런 얘기들은 좀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됐다. 왜냐하면 전직 의원들 들어간 이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빠르게 개선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도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사전에 예측을 했을 텐데 캠프 쪽에서 왜 조율을 안 하는 걸까요? 글쎄 그 부분은요. 이제 어제 뭐 쪽방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날짜 몇 시에 같이 모여라 하는 그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봉사활동이라는 거, 뭐 봉사활동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뭐 하면 좋은 거지만 이 시점에 이 휴가 피크 시즌인데 지금이 그 시점에 13명을 다 모아서 뭔가 행사를 가지겠다. 저는 이 발상부터가 약간 무리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각자 뭐 휴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비공개 일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걸 자꾸 갈등지향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한 정당의 대표입니다. 대선 주자가 아닐 뿐이지 차기나 차차기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선관리 국면에서의 대표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감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협화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좀 조정을 해가면서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뭐 그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들의 인사 영입 경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오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전체 회의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준석 대표 발언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그런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참여를 당내 주자들에게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지. 다만 후보들 쪽에서 사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 모이세요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줄 세우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시되 다만 후보들 캠프 측에서도 너무 강한 부담을 주시지 말라.
강한 부담을 주지 말라. 윤석열 후보 또 그 최재형 후보에게 강한 견제와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호한 어조인데 유승민, 원희룡 같이 당내 이 주자들도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두 주자 간의 이제 이런 세불리기 그 전에 그런 대선에서 있었던 영입 경쟁 이런 상식적인 그런 관행의 틀을 좀 벗어난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시면. 그거는 정치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그걸 자꾸 줄세우기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이준석이 아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줄세우기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론조사하면은 지지율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야권에서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막지를 않으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모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들 지지율이 만약에 한 15% 20% 올라가면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마치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 것처럼 줄 세우기 말아라?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아도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힘 있는 자한테 모인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게 꼭 지금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그건 구태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걸 가지고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요. 본인들도 지금 현재 그거를 비판하는 주자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국민 지지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의원들의 줄 세우기 안 해도 줄은 서게 마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차이에서 벌어지는 뭐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입당을 한 사람들인데 자꾸 안에 와서 자기들 이제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것 같은 이제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도 당내 대선 주자들이나 당내 국회의원들한테 약간의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제스처는 좀 취할 필요성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 끌어안기가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박주민, 이재정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서른, 박광온, 홍익표 의원 등이 이제 합류했는데 현재로서는 양 이제 후보들 중에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비슷합니다. 뭐 양으로 따질 수도 없고 질로 따질 수도 없어요. 뭐 아주 뭐 이낙연 전 대표 지도가 쭉 상승을 하면서 묘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그 가상 대결,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워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좀 더 확실히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판가름 날 때까지는 당내 의원들을 양쪽에서 확보하기 위한 전쟁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고요. 올해 추석이 좀 빠르죠.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어느 이제 한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양쪽의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이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표현을 친문 끌어안기라고 하셨잖아요. 저것도 만약에 비판적으로 보면 결국 줄 세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세론, 이게 뭐 사실상 형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의 그 경선전이 아주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은 불러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일정한 선을 넘은 것 아니야? 뭐 이런 비판들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저런 식으로 어차피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에 효과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은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요, 대변인단 경쟁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가 14명이고 이낙연 후보 캠프 9명의 대변인을 두고 있습니다. 창구가 많으면 소통이 물론 잘 되겠지만 그만큼 잡음도 많을 것 같은데 대변인이 많은 게 유리한가요?
아니 원래 대변인은요 그 후보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대신 설명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한 명이었어요. 네. 되게. 그런데 지금 대변인을 14명씩이나 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구난방식 소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거기 박진영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사퇴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변인이 많다 보면 이게 조율 안 된 그 후보의 대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소수 정예 뭐 이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유를 짚어야 됩니다. 왜 대변인이 많아졌을까?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꽤 오래 본 실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분석인데요. 이 정치 생태계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12년 대선 그때 문재인, 손학규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퉜고요. 또 2017년에도 뭐 문재인, 안희정 이런 분들이요. 이재명 이런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후보들끼리 강하게 뭐 논쟁을 하고 의원들이 나서서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직능단체에 가서 표를 가져오는 것, 또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확인해서 가져오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게 표가 그런 직능단체나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SNS, 유튜브, 방송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입이 많아야죠. 입이 필요해서 대변인을 둔 겁니다. 마이크가 많아진 만큼.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엔 참 좀 보기는 싫어요. 저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왜 같은 민주당 사람은 왜 공격하지? 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누구 경선 캠프에 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총량 민주당 전체 당 지지도가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새겨서 들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양측 대변인을 통해서 논란이 확산된 게 있습니다. 이낙연과 최성애, 이재명과 조폭, 이 사진 폭로전도 나왔는데 결국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좀 선을 넘었어요. 입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흉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이런 걱정들을 내요. 이러다 경선 끝나면 어떡하지? 이제 본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또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 뗏목을 타고 왔는데 이 뗏목을 부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벌채를 해서 다시 큰 배를 짓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 지금 너무 이 경선이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뗏목 자체가 다 부스러지고 뭐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이거 나만하지 않게 생겼다. 과연 그 본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진짜 선대위 캠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겠느냐, 이 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열이 다시 정비될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후유증을 어떻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게 늘 그 얘기되는 경선 후유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본선에 대비해서 그 진짜 큰 뭐 빅텐트를 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캠프가 필요한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이제 승리한 쪽에서 포용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패배한 쪽에 그 괜찮은 사람들도 또 모아서 그 캠프에 합류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걷돈다든지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승리한 쪽의 어떤 포용력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지금부터 사실 그걸 걱정해서 그러면 경선에서 그 뭐 경쟁을 좀 살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후유증을 걱정해서 뭐 좀 수위를 조절하는 상황. 저는 이미 민주당은 그 경계를 이미 넘었고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8월 말에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는데 출발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당내 그 후보 검증단 관련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검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도부는 물론 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제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 단장으로 이제 검토가 되면서 윤 후보를 이제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단 제 역할을 다하는 걸 넘어서 여야 주자 그 1위 주자들에게 매서운 검이 될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검증을 왜 할까요? 본선에 나가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미리 백신을 맞자,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 정치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후보들이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증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검증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어떤 금도 또 엄정 중립 이런 원칙 같은 거는 좀 잘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편에 잘못하면 던지는 수류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네거티브 대응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각 후보 진영에 네거티브 대응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 대응팀은 캠프 내에서 다른 그 참모들하고도 잘 소통을 안 해요. 네. 후보하고만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를 하나 줬는데 그 정보가 자칫 잘못해서 보안이 누설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역풍으로 본인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 직속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김진태 전 의원이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 편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후보도 그 검증단에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저는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정말 대응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거기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공개해서 그럼 그 후보를 낙마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숨기고 갈 것이냐. 이런 오히려 뜨거운 감자를 하나 얻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검증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아까 보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뭐 당내 땅 따먹기 경쟁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현재 세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서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어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따먹기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네. 이 경선 국면부터 정치인들이 막 험담하고 싸우고 참 보기 싫죠. 그렇습니다. 이게 흑색선전하고 인신공격하고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참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발전되는 겁니다. 좀 약간 너그럽게 우리 국민께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오늘 한 줄 논평,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대선 캠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인사 영입 경쟁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